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월 8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우리는 위안부 협상 타결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위안부의 역사는 굴욕과 분노 속에 점철되어 왔다. 국가의 무능이 초래한 식민지의 어두운 역사는 불가항력적인 운명처럼 에둘러졌고, 가부장적 국가폭력이 야기한 여성들의 고통은 한낱 협상의 대상인 양 정치가들과 외교관들에 의해 멋대로 재단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위안부에 대한 야만적 폭력의 역사를 지금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어리석은 국가와 무기력한 사회의 침묵에 대항해 싸워왔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란 사실을.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과 투쟁을 무효화해버린 현 정부의 합의문이 무효임을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권력의 강권을 이용한 어처구니 없는 협상 따위는 전적으로 무효다. 소위 불가역적 해결이란 할머니들을 불가역적 궁지로 몰아넣고 마는 최악의 국가적 폭력일 뿐이다.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과 투쟁을 다시 한번 침묵 속에 매장시키려는 한일 두 정부의 공모와 야할에 대해 규탄한다. 2006년 1월 5일 노마디스트 수유 너머 N. 수유 너머 N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진경 교수 등이 주도하는 인문학 공부 모임이자 실천적 지향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울림이 다시 한번 크게 다가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바다바람 함께 자라온 새콤달콤 쌉싸름한 세상의 맛, 자연과 어우러진 탐나 제주의 성과, 새해 발걸음 힘내십시오. 인사드립니다. 감귤과 더불어 같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 사람 세상 향해 가는 님들 주문 희망합니다. 010-8936-4705 010-8936-4705 곰바부.net gombabo.net gombabo.net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5시 5분 36초 막 들어왔습니다. 날씨가 제법 춥습니다. 며칠 더 춥다고 하니까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요. 네, 사회 정치적으로 대단히 복잡하고 매일매일 뉴스가 쏟아집니다. 오늘은 평일과 조금 달리 순서를 바꿔서 인터뷰의 사정 때문에 진짜 인터뷰를 맨 먼저 제 오프닝 다음 지금 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외실 분은 활동가이자 민주운동가이고 정치의 뜻을 두고 예비 후보로도 등록은 해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선거구 획정 자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예비 후보 접수가 법적으로 되지 않고 있죠. 도서출판 산하
뭐 몇 산자의 물하, 이렇게 사나 출판사라 그러면 많이들 기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80년대 이래로 사회과학 서적의 한 맥을 이뤄왔던 그 사나의 대표이십니다. 소병훈 대표신데요. 1972년 비상계엄 시절에 국내 처음으로 유신 반대 데모를 했고 그것 때문에 바로 일주일 후에 곧바로 제적되기도 했던 푸르른 20대 이후 운동과 실천에 일로 매진 헌신해오신 분입니다. 소병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소병훈입니다. 네. 72년 비상계엄, 물론 이제 10월 유신 반대 데모, 그 시절이라고 하면 지금 젊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이거 무슨 옛날 얘기인가 싶으실 거고, 지금 50대 중후반, 그다음에 그보다 좀 연조가 되신 분들은 젊었을 때의 어느 한 갈피가 불현듯 생각나실 겁니다. 제가 청취자분들 혹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소 선생님의 그 뒤로의 이력이랄까 간단히 소개를 하면 1983년에 이삭 출판사를 설립해서 사회과학 서적을 쭉 출간해 오셨고요. 그러다 1985년 전두환 정권에서 처음으로 출판 등록 취소를 당하기도 하셨죠. 네. 그때 출판 등록 취소 이유는 뭐였습니까? 당시 지금은 작가회의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네네. 당시에는 자유실천 문인협의회라는 문인들 단체가 있었습니다. 예. 그 문인들 단체의 기관지를 같이 만들었죠. 기관지를 소 선생님이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펴냈군요. 예, 이삭 출판사에서 펴냈는데 예. 지금 듣기에는 조금 생소할지 몰라도 과거에 이제 박노해 씨랄지 네네. 그 감옥에 있던 그 김남주 시인들의 시가 최초로 감옥 밖으로 빠져나와서 소개되던 그런 잡지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 통로였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저도 이해가 저도 그때 이때면은 대학원 다닐 고무렵인데 예. 김남주 시인은 정말 전설 신화답고 그분의 옥중에서의 소식이나 글 이런 것들이 세상으로 알려지는 루트 역할을 한 고 기관지를 펴내신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전두환 입장에서는 당연히 눈에 불을 켜고 잡아다가 혼내고 취소시킬 만하네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예. 출판사 발행인들을 잡아가기 전입니다. 예. 그래서 이삭 출판사를 취소하고 예. 그해 12월부터 사회과학 출판사 사장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죠. 예. 학문 사상 탄압이 이제 노골화되는 계기, 단초를 그렇습니다. 제공하신 셈인데. 그럼 그때 김남주, 특히 김남주는 정권에서 아주 극도로 경계하고 간첩 딱지, 사상범 딱지 씌워가지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무슨 그들의 시나 글을 이렇게 인쇄해서 밖으로 유포시킨 그걸로 그냥 출판사 등록 취소만 당했습니까? 혹시 별다른 고초는 없으셨나요? 예, 그 당시만 해도 네네. 김남주 시인이 그 당시에 이제 그 감옥에 있을 때인데 예. 그 김남주 시인의 시가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자유실천 문인협의회 지금 고인이 된 최광석 시인이 중간에서 그 글을 몰래 가져다가 그 자유실천 문인협의회 그 민족문학이라는 기관지에 실기 시작했던 거죠. 예. 당시에는 정부에서도 김남주 시인의 그 시를 정확하게는 아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려지면서 읽히면서 이제 그게 심각하게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랬군요. 우리가 저희들은 그때 자실이라고 흔히 줄여서 그렇죠. 말하곤 했는데. 네, 자실입니다. 자유실천 문인협의회. 그리고 이제 1988년에 전주로 근거지를 옮겨서 도서출판 산하를 다시 만드셨고 산하에서 나온 그 수많은 책들은 20, 30대 때 다들 한두 번씩은 거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소병훈 선생의 간단한 그렇습니다. 전력입니다. 네. 그리고는 오늘 제가 전화를 드려서 인터뷰를 하자고 한 이유는 우선 지금 경기도 광주 지역에 더민주당 후보로 예비 후보로 나서셨고
지난번에도 한번 하지 도전했는데 않았습니다. 아주 예.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몇백 간발의 차이로 친박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철래 후보한텐가 예. 패배했죠. 당시에 이 지역의 어르신들한테는 저를 소개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 당시 12시까지 국회의원이었다가 새벽에 떨어진 사람 하면 할머니들은 다 아는데요. 이 지역이 도농복합 지역이다 보니까 예. 농촌 지역을 마지막 개표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뒤지셨군요. 예. 제가 오늘 여쭙고자 하는 바는 사회과학 출판사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는 산하의 대표 소병훈, 그다음에 정치 후보생 소병훈, 그리고 위안부 정군 위안부 이제 성노예 이게 정확한 표현이긴 할 텐데 그렇죠. 예. 성노예 분들 그 나눔의 집이라고 경기도 퇴촌에 있지 않습니까? 예. 광주 퇴촌에 거기도 혹시 지금 이번에 입지하고 출마하신 광주 그 지역구에 들어갑니까? 예. 맞습니다. 네네. 거기 지금 여기 서울 영천시장 부근의 정대역 거기만 주목받고 있는데 실은 그쪽에 더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렇죠. 근거지이기도 하니까 그 세 가지 예. 것을 두고 현안으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예. 자연스럽게 지난 선거 얘기부터 하시죠. 밤 12시까지 국회의원했다가 새벽에 떨어지셨는데 그게 첫 출마였던가요? 지난번에? 두 번째 출마입니다. 첫 출마는 정말 출마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 지역에 당시에 대통령 선거 때 이 지역을 도우러 왔다가 그 당시에는 워낙 우리 지역의 야당 취약 지역이다 보니까 후보도 변변치 없었고 제가 그때는 전혀 준비 없이 한번 나왔고. 그게 언제 때죠? 그때가 2008년 18대 선거입니다. 18대 총선. 예. 그러니까 지금 18대, 19대 그리고 요번 20대까지 그렇죠. 합치면 3회 연속 출전을 하시는 건데 3세판입니다. 18대 때는 별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나오셨고 19대 때는 제법 준비를 해서 아주 시소를 벌이다가 새벽녘에 가까스로 뒤집어지면서 뭐 표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았겠네요. 당시에는 우리 당에서 경선이 있었는데요. 경선을 하면은 경선에서 이제 안 된 후보는 출마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선에서 안 된 후보는 출마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명이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2명이 예선에서 제외가 됐는데 그 2명 중 1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본선에, 그러니까 무소속으로요? 당시 정통민주당이라는 새롭게 만들어진 당. 해서 거기에 한화갑 씨인가 누군가가 주도했던 한화갑 씨가 아니고 비서실장했던 누구 있는데? 한광옥? 한광옥 실장. 그래서 그 당으로 나온 후보가 대략 한 4.5%. 표를 갈라치기 해가지고. 제가 한 1% 정도 뒤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 후보가 새누리당 노철래 후보한테 1% 차이로 졌는데 소 후보와 당내 예선에서 소 후보에게 졌던 후보가 탈당하고 한광옥 씨가 만든 이름은 비슷한 그 민주당인가 정통민주당인가 글이 나가가지고 4.5% 정도 얻는 바람에 그러니까 야권표가 분열되면서 일종의 어부질이었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 정통민주당 때문에 전국에서 7곳 내지는 9곳에서 그 보수당 지금 새누리당 후보들이 득을 봤다 이런 기사와 분석이 잇따랐었죠. 5 내지 7%쯤을 득표하면서. 그러면 우리 소병훈 후보께서는 이번 4월에 치러질 20대 총선이 다시 한번 무슨 기시감, 데자뷰 이런 걸로 더 다가오시겠네요. 현재 예상으로는 뭐 안철수 신당, 뭐 천정배 신당, 그다음에 야권이 지금 분열을 거듭하면서 일려다야는 확실해 보이는데 이미 지난 19대 총선 때 한번 경험하셨단 말씀이죠. 그것과 비교를 해서 이번 선거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그런 양상이나 뭐 전망도 한번 함께 부탁드려 볼까요? 이 지역은 그러기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습니다. 이 지역은
인구가 32만이기 때문에 네. 분구 예상 지역인데 그렇네요. 아직 선거구 획정도 안 됐고 그렇죠. 획정이 되더라도 어떻게 나눠질지도 알 수가 없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직 예비 후보 등록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지금 해도 뭐 접수만 하지 수리는 예. 받아주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받아주지도 않지만 우리가 제가 어디에서 출마를 해야 될지를 아직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분구가 될 경우를 예상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경기도 예. 광주가 그러면 광주 가불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야 간에 오가는 것은 도시지역 분구를 최소화시켜서 예. 없어지는 농촌 지역에 배당을 하자. 그리고 선거 연령을 18살로 낮추는 그 문제 가지고 지금 뭔가 오가는 것 같은데 논의 영화에 따라서는 광주가 분구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애매하시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광주가 일부 지역이 네. 인근 자치단체로 나누어서 인근 지역으로 포함될 수도 있고 아주 지금 준비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허. 광주 지역이. 그러면은 자기가 돌려야 할 우편물을 어느 번지수로 갖다 줘야 하는지를 명확히 모른 채 우편물 행랑을 들고 나서는 집배원 비슷하시겠어요? 어디 가서 운동해야 될지 헷갈리겠네요. 어깨에 메고만 있습니다, 지금. 어깨 메고만. 네. 그래서 물론 이 지역에서는 호남 지역이나 여기처럼 안철수 신당에 대한 움직임, 예. 뭐 이런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만은 아직은. 네. 아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또 여러 정치 입자들이 예. 신당이 생겼을 경우 거기에 가서 출마를 하겠다 하면 그건 여기서는 말릴 수 없지만 다만 예. 저는 그 새로운 당 신당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좋은 경쟁을 해서 예. 무작위로 전국 아무 곳에나 후보를 낸다. 이거보다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좋은 후보자들이 3당의 그 싸움 때문에 신당과 야권의 싸움 때문에 집권당이 어부지리를 칠 수 있는 이것만은 막아줬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그 자격이 조금 부족한 분들은 굳이 내지 말고 예. 그게 제 희망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광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예. 그 선의와 합리와 상식 이런 것만이 통하지 않는 곳이 또 선거판이고 그렇죠. 투표일에 임박할수록 비정상과 나는 반드시 이길 거라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항상 과욕이 무슨 허시를 부르게 되어 있는 곳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대단히 상식적이고 맞아 보이지만 과연 그 진정성 있게 통할까? 이제 이런 건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우리 지역도 획정이 빨리 되면 예.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우리 지역만이 아닐 겁니다. 네. 그런데 그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서는 어떤 준비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황당한 사건일 텐데. 네. 지금 선거구 미획정. 이게 우리 정부라는 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삼각을 이루고 있는데 네. 그 한 각인 입법부가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부가 부러진 건 다 마찬가지인데 그걸 이렇게 다물라라 하고 놔둔다는 게 정치 예비 후보자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도 아주 황당한 따름입니다. 그럼 현재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명확히 말하면 예비 후보는 아직 아니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 했습니다.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아예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는 예비 후보로서, 그러니까 12월 15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을 받기 시작했으니까 15일부터는 예비 후보로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본인과 가족들은. 그렇죠. 예. 그러다가 올 1월 1일부터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예비 후보 등록을 했으면 할 수 있는데, 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선거구 분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광주 지역에서는 예비 후보 등록한 사람이
그 의미 있는 당, 예.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이쪽에서는 아무도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현역 의원, 광주를 지역구로 두었던 현역 의원은 뭔가를 해도 됩니까? 의정활동 보고니 뭐니 해서 선거운동을? 요 지난 며칠 전부터 하루에 그냥 빡빡한 일정으로 의정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도 그거는 불법은 아니고요. 불법이 아니라는데 좀 상식적으로 너무 안 맞네요, 형평이. 그렇죠. 선거구가 없는데 그러게. 어떻게 의정 보고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자기 지역 구민이 아닌데. 그렇죠. 지금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는 선거구가 없어졌는데. 그렇죠. 예. 자기 지역 구민이 아닙니다. 예. 그 자기 지역 구민이 아닌 시민들한테 각 읍면동의 소유시를 빌려가지고 200명, 300명씩 주민들을 모아서 지금 의정보고회를 아주 빡세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진짜 넌센스네요. 예, 그건 국회의원 신분은 맞긴 맞죠. 법적으로 따지자면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근거하고 있는 지역구는 없어졌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전에 지역구의 주민들에게 의정 보고를 한다. 그러고 그건 법이 같이 경쟁할 사람들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하하, 이게 지금 예비 후보들이, 물론 선관위에서도 어제 오늘 나온 성명이나 뭐 기사들 보면 예비 후보들이 입는 정치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선거구 미획정이 장기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치부심한다고 하는데 뾰족한 건 내놓고 있지 못하고 국회의장도 직권상정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유야무야 넘어간 데다가 북핵 사건 어찌고 하니까 지금 그냥 또들 우왕좌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하루하루가 가면 이건 안 그래도 똑같은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하는 게 아닌데 이거는 너무 한 사람은 묶어놓고 한 사람을 펄펄 뛰고 있다 이런 거네요. 사실 이 문제는 후보자 입장에서 볼 때 피선거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국민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미리 판단해야 될 후보들의 정보나 그 후보들의 면면을 검증할 막아놨기 때문에 선거권에도 이게 대단한 그 피해를 주고 있는 거죠. 검증할 기회 자체가 봉쇄되거나 박탈당하고 그렇습니다. 제한당하고 후보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전 국민이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는 그 선거구 미획정 그러니까 선거에 나갈 사람들 그 유불리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소 예비 후보 또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예비 후보 내정자 이거 참 호칭이 애매하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권자들도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거군요, 정말. 헌법상 네.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기 선전을 할 수 있고 참정권의 그러지 않은 제한. 사람은 못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에서 아주 큰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그 우편물 행랑, 어깨 메구, 운동화끈만 다 꽝 조여먹고 그렇습니다. 대문께 지금 서 계신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이에요. 지금 뭐 안철수 신당의 경기도 광주 지역, 이제 수도권에서는 조금 특수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도농 복합선거구이기도 하고, 현재 새누리당 후보가 의원을 하고 있는 곳이고, 아직 뭐 호남에서처럼 안철수 신당 내지는 야권의 다른 당들의 무엇은 감지하지는 못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렇죠. 1월 10일이면 내일 모레 이제 뭐 안철수 신당이 전국적으로 뭐 창당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상징적으로라도 후보를 내려고 애를 쓸 텐데 전반적인 그 수도권에서의 예상, 서울 말고요. 경기도 지금 소 선생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그런 이제 선거구 중에 하나일 텐데 선거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지난번에 그 19대 때 4% 차로 이렇게 막 뒤집어주고 하는 거 직접 겪으셨고 하니까. 꼭 제 전망이 아니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거의 전 지역에서 이길 수 없다. 같이 후보를 냈다면 경기도 지역에서 가장 큰 차이로 지난 선거에서 끝났던 곳이 25% 정도
차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하기는 그렇지만 네. 거기는 아주 오랫동안 여권 지역이어서 그런 지역이 대부분이고 거의 10% 이내에서 네. 당락이 바뀌는데 갈렸는데 거기에 이번에 당이 야당 둘이 뛴다면 저는 거의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없을 거다. 51개 선거구인데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 이내에서 대부분 갈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 여야 1대1 구도가 그렇죠. 됐을 때 그랬단 말씀이잖아요. 예. 그리고 경기도 광주처럼 왜 그 정통민주당인가 후보가 예.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의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1-2%. 예, 고춧가루 뿌리는 식으로 출마해서 지기도 했는데 나뉘기도 했는데 1대1 구도를 형성해도 다 7-8% 이내 차이로 갈렸는데 그렇죠. 안철수 신당이다 어디가 아무튼 하나 나오면 당연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근데 지역별로 선거구별로 후보자별로 단일화나 선거 연대 이런 것은 제법 좀 시도가 되겠죠. 제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네.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중앙 정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예. 말들은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 모양은 예. 적과 싸우는 것보다 더 심하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세력인가가 뭔가 좀 서로 양측을 진정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좀 어렵다. 아예 저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양측을 진정시킬 만한 권위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참 어려운 문제죠. 예. 늘 생각을 하지만 네. 그래서 그나마 오래 정치를 하셨던 분들, 지금 현장에서는 떠난 분들, 네. 이분들이 그래도 야권의 어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나서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지칭하시는지는 더 이상은 여쭙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분들 중에 일부가 오히려 더 뭘 부추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씁쓸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저기 수도권의 원외위원장이란 말이에요. 제1야당의. 예. 그 입장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 이렇게 며칠 단위로 마치 바톤 터치하듯이 이렇게 찔끔찔끔 탈당하고 이제 또 그 자리를 새로운 신진 인사들로 영입시켜서 채우고는 있습니다만 제1야당의 근자의 한 2개월간의 이 홍역, 내홍 어떻게 보신 소회가 어떻습니까? 저는 적어도 정치적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의 동기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나 원칙에서 찾아야지 누가 봐도 자기들 밥그릇 싸움 같다라는 걸로 움직여서는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 관련된 탈당이니 분당 얘기니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금 행태다. 그리고 다만 이렇게 이미 이제 탈당이 시작됐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미 벌어지고 있는 팩트죠. 그렇다면 빨리 서로 한 명이라도 더 나와서 이 기존의 당을 약화시킨달지 이럴 싸움보다도 빨리 일정 틀을 갖춰가지고 경쟁을 통해서 적어도 한두 달만이라도 제대로 된 경쟁을 통해서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걸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서로 인재 영입을 서로 한다고 그러고 한 사람을 놓고 양쪽에서 지금 땡기고 서로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 그다음에 은재고 이렇게 상대가 안정되는 것을 이렇게 좀 무너뜨리고 싶은 그런 행위들 그리고 특히 각 당의 책임 있는 분들의
말, 음흠. 예, 그걸 조심하면서 저는 빨리 이 사태가 진정돼서 경쟁을 하는 그런 그 국면으로 전환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소모적인 말싸움 그만하고 진짜 정당 그렇죠. 경쟁하자. 예, 그래서 빨리 교섭단체도 만들고, 네. 그리고 이제 진정한 그 어떤 공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떤 정책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경쟁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위안부 문제 등등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그냥 넘어가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 겸, 방금 또 위안부 말씀도 꺼내셨습니다만, 퇴촌에 있는 나눔의 집, 당연히 꼭 지역구, 관내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뭐, 가서 챙겨 오셨다는 말씀은 듣고 있고, 1인 시위 하시는 것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한일 양 정부의 그 말도 안 되는 불가역적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민족적 자존감마저 내팽개친 그 합의 이후에 나눔의 집과 할머니들의 표정 뭐 이런 얘기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는 가끔 나눔집에 들러서 할머니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 근데 지난해 마지막 날 우리 당의 문재인 대표하고 국회의원들 몇 분이서 방문을 한다길래 저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그 들은 이야기들이 참 가슴이 아파요. 그 강일출 할머니라고 계십니다. 네. 아마 그 우리 국민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TV에 가끔 나오시니까. 예, 강일출 할머니는 이름이 낯이 익습니다. 네. 예, 3년, 4년 전에 갔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다른 거 없다. 그 강제로 우리를 동원한 그 책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배상만 해라. 다른 건 원치 않는다. 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국회의원들 앞에서 눈물을 좀 흘리시더라고요. 어떻게 피해 당사자인 우리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합의를 할 수 있느냐. 네. 그리고 그 할머니들 당신들은 그동안에 무수하게 많은 그 공직자들 이런 정부 장관도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분들한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법적 책임 인정, 사과, 배상 그 얘기를 끊임없이 했는데도 이런 결과를 가졌다는 건 너무 억울하고 참 뭐라고 해 마음에 힘이 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제가 좀 가슴이 뜨끔했던 것은 지금 9분이 거기 계세요. 살아계신 할머니들이. 예. 그 중에 이제 또 김순옥 할머니였을 겁니다. 아마. 네. 그 할머니 말씀이 처음에 이제 자기가 과거에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누가 지적을 하지 않아도 자기가 세상 사는 게 부끄러워서 죽고 싶기도 했고 여러 번 그런 것도 하면서 그 죽고 싶은 그런 일도 막 하면서 많이 괴롭게 살았는데 이번에 이걸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남자들이 부끄러워해야지 내가 부끄러울 일이 아니다. 이런 정도로 한일 협상을 한 그 남자들이 부끄러워야 될 일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참 정말로 그 사무치는 말씀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아흔 안팎의 아마 아흔을 좀 넘기셨을 연세일 텐데 그 할머니는 92살이세요. 오죽하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 싶고 뭐 그렇군요. 다만 제가 이제 엊그제 그 소녀상 지키는 그 젊은 여성들 효녀 연합도 있고 효녀 연합을 보면서 정말 그 부끄러워할 건 남자다. 정말로 그 효녀 연합의 그 어버이 부대에 대한 대응 단순히 대응이라기보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거기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 써놓은 글을 그 애국은 태극기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고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는 것이 어제 그 그 활동가를 이 시간에 인터뷰했었습니다. 홍승희 씨라고요. 오늘 또 SNS상에 그 인터뷰가 여러 군데에서 한게 나왔어요. 봤습니다. 그리고서 그 어버이나 엄마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대응하는 그 자세가 예. 마치 꼭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세상의 정대협 앞에 가서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종북 세력이라는 말을 듣기가 무서워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우리 남자들, 어른들, 정치인들이 그 소녀 연합한테 정말로 예. 배워야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솔직하신 말씀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저도 이거 뭐 성별을 가지고 할 얘기는 아닌데 어쨌거나 기성세대들이 많이 반성해야 하고 더 네. 많이 분노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나저나 정치의 뜻이 있고 출마 예비 후보들뿐만이 아니고 유권자들도 지금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받고 있고 침해당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위안부 사태를 바라보는 기성세대들, 젊은 사람들을 보고 좀 반성해야 한다. 이런 것들 울림이 큽니다. 헌법상의 권리가 하루빨리 풀려서 동일한 조건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경쟁하시고 원하시는 바 초봄에 이루실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어깨에 밴 편지 빨리 배달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고마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1야당의 수도권 원외 지역위원장입니다. 한 분을 소병훈, 경기도 광주 지역인데요. 연결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씨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 나와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네, 5시 39분 30초 막 됐습니다. 바로 뉴스 브리핑 받으시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53%, 반이 넘었는데 이것은 작년 8.15 남북 합의 후에 처음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5일에서 7일 전국 성인 1,021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53%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부정평가가 50%를 넘은 것은 지난해 8.25 남북 합의 후 처음인데요.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40%였고 8%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한 긍정률은 지난달 셋째 주에 비해서 3%포인트 하락한 반면에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부정률은 7% 상승했습니다. 각 세대별 긍정과 부정률을 보면 20대의 긍정은 19%, 부정은 73%, 30대에서는 긍정이 12%, 부정이 81%, 40대에서는 긍정 33%, 부정 59%, 50대에서는 긍정이 48%였고 부정은 43%였습니다. 60세 이상은 긍정이 79%, 부정은 14%로 조사됐습니다. 20, 30대에서는 부정률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60세 이상에서는 긍정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네, 지지 정당별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새누리당 지지층은 75%가 잘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87%가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61%로 긍정 23%보다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자 404명에게 그 이유를 물었는데요. 외교 국제관계 18%,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 13%, 주관, 소신, 여론에 끌려가지 않음 11%, 전반적으로 잘한다 6% 등이었습니다. 부정평가자 539명은 부정평가 이유로 소통 미흡 15%, 경제정책 11%, 공약 실천 미흡, 입장 바뀜 8%,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음 7%, 독선 독단적 7% 등을 지적했고 그 외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8%, 외교 문제 5%, 보육 누리과정 예산 문제 3%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예, 역시 대통령의 지지율 부정적인 거 높아진 거거나 이런 민심의 변화, 아무래도 한일 위안부 성노예 문제에 대한 협상,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서는 잘 됐다가 26%로 잘못됐다 54%, 2배 이상 많았습니다. 20%는 평가를 유보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잘 됐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합의 결실 문제 해결 22%였고 사과 사죄 받아냄 18%, 과거사 청산 미래로 가야 함 18%, 최선을 다함 그나마 잘됨 12%, 한일 관계 회복 갈등 해소 10%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합의가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위안부 할머니 의견 안 들음 34%, 사과 불충분 불명확 12%, 돈으로 해결하려 함 9%, 너무 많이 양보, 일본에 끌려감 8%, 국민 여론 수렴이 부족하다 8% 등 주로 합의 과정과 내용 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 가운데 72%는 일본 정부의 합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주한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을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착실히 합의를 이행한다면 이전해도 된다는 답변은 17%에 그쳤고 11%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합의를 이행하더라도 소녀상을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성과 연령, 지역, 지지 정당에 무관하게 우세했는데요. 특히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전 가능 39%보다 이전 불가 48%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임의 걸기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네. 우리 군이 북한의 수소폭탄 핵실험 이후 가시적인 대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북측이 만약에 우리 측 확성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은 3-4배에 해당하는 되갚음, 복수 응징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렇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군이 오늘 정오를 기해서 군사분계선 일대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개시하면서 전방 지역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확성기 방송 시설이 설치된 최전방 11곳의 지역에는 이미 최고 경계 태세가 발령돼 있고 대북 경계 감시 타격 무기가 속속 보강이 됐습니다. 이번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해 8.25 합의로 심리전을 중단한 지 136일 만에 다시 이루어졌는데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1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이루어진 것인데다 방송에 김정은 체제와 핵실험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군은 북한군이 확성기 방송 시설을 공격하면은 북한군보다 서너 배의 화력을 쏟아부어서 응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북한군이 첫 도발을 감행한 후 추가 도발 의지를 꺾지 않고 재차 공격을 해온다면은 필요한 만큼 충분히 화력으로 응징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강원도 접경지 일대에서 대북 방송 재개가 됐는데, 그래서 주민들은 아무 일 없기를 이렇게 조마조마한 바람,
발만 동동 부르고들 있겠죠, 뭐. 네.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오늘 낮 12시 재개되면서 강원 접경 지역 주민들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에 김정은 체제와 4차 핵실험을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한 데다 북한군이 대남 감시를 강화하는 등 최전방 일부 부대의 병력을 증강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해졌는데요. 군은 이날 오전 주민대피소 시설을 점검하고 주민들에게 상황이 긴박해지면 대피소로 이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접경 지역의 안보 관광지 운영이 전면 중단됐고 전방부대 장병의 외출 외박이 중단되면서 철원과 고성, 양구, 화천 등 전방 지역의 시내는 한산했습니다. 상인들은 텅 빈 가게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TV를 지켜보면서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고 노심초사하기도 했다는데요. 군이 대북 확성 방송 재개는 지난해 8월 25일 낮 12시부로 중단된 이후 136일 만입니다. 네. 미국이 북한의 핵 실험을 한 2주일쯤에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미국 내의 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군이 그렇지 않다. 미국도 몰랐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군 당국은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준비 사실을 미리 알고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 무인기를 띄웠다는 미국 언론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오늘 미군 무인기가 북한의 핵실험 관련 포집 활동을 하려고 북한 상공에 갔다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NBC 방송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미군 고위 관계자가 북한의 핵실험 준비 사실을 인지하고 앞선 2주 동안 기준치가 될 공기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 무인기를 띄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이 지난 2014년에 체결된 한미일의 북한 핵 미사일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기관인 약정을 위반한 셈이어서 미국 책임론이 불거질 여지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국방부는 추측성 보도로 보인다면서 미국의 사전 인지서를 일축했습니다. 조금 전에 진짜 인터뷰에서도 선거구 미획정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벌어지는 일들 예비 후보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만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김대년 위원장이 사퇴했어요. 선거구 공백 상황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면서 물러났는데 개인의 지금 뭐 양심적인 책임 이런 것보다 훨씬 사태는 복잡한 거죠.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김대년 위원장이 오늘 전격적으로 사퇴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이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이날 오후 사퇴 성명을 내고 100일도 채 남지 않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관리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사퇴에 변해서 여야 동수로 구성된 획정위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의결 요건으로 하는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까지 더해져서 결실을 맺지 못했다면서 위원장으로서 이런 결과를 내게 된 점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획정위원회 추천 방식과 구성 비율 그리고 의결 정족수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투영된 결과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선거구 획정위를 명실상부한 독립기구로서 그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사퇴로 수개월째 공전하고 있는 획정위가 사실상 해체 수준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총선일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데다가 기존 획정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새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의 기구 개편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에 따른 것으로 결국 선거구 무효 사태가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것을 뭐 설상가상이라고 해야 할지 참 답답합니다. 자, 정부 서울청사에 화염병 던져 투척 시도, 물론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붙잡히긴 했지만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정부 서울청사 건물에 화염병을 투척하려던 남성이 경찰의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화염병에 불을 붙여 던지려고 시도한 혐의로 서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이날 오전 11시 35분쯤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건물 방향으로 화염병을 투척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장에서 근무하던 경찰이 서 씨의 손을 쳐서 화염병을 떨어뜨렸고 불은 곧바로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서 씨를 연행해 화염병 투척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 씨는 범행 당시 스님 복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이 서모 씨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뭐 나이나 성별 이런 게 이렇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인권 침해 요소도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과는 조금 다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만으로 63세 되신 남성입니다. 서모 씨. 자, 주말 날씨 어떻답니까? 요 며칠 잠깐 쌀쌀하던데요. 예. 내일 아침은 서울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가는 등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에는 반짝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이 바깥 활동하기에는 더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월요일부터는 다시 아침 수온주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또렷한 눈비 소식이 없고 영동지방, 경남 내륙지방의 건조특보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정승주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